오늘 주제 푸젠함 그거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2017년부터 만들어서 22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아직 저것도 못했어요. 시점 배치 못하고. 올해 진짜 오래 걸리네요. 미니들의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영으로 곧장 진격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진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이게 함재기가 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해상 패권 주도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항공모함 경쟁에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3척 이상 항모를 보유한 두 번째 국가로 발돋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레이더까지 떼어내면서 그 대대적인 성능 개량 공사를 마친 일본함 랴오닝함과 그다음에 중국 최초의 순수 독자 개발 항모 무려 8만 톤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3번함 푸젠함이 올해 동시에 바다로 나왔습니다. 그 랴오닝함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은요. 우리 앞에 스키 점프대가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지난 4월 25일 중국 해군의 그 북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산둥성 그 칭다오 해군기지에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이 거의 1년 반 만에 대대적 성능 개량 공사를 마치고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랴오닝함은 구소련이 만들다가 만 항모, 바리아그라고 하는 이 항모를 구입해서 개조한 건데요. 여러 면에서 이거 전투용으로 과연 쓸 수 있냐? 이제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뭐 훈련, 그 다음에 이제 뭐 워낙 중국이 항모를 처음 써보니까 항모의 그 운용의 전술과 교리 개발용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개월에 걸친 정비 및 성능 개량 공사를 통해서 랴오닝을 실전용 항모로 탈바꿈시킨 것 아니냐라는 평가입니다. 예. 14개월이면 이거 뭐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 수준이 아니까 예, 그 수준인데 진짜 완전히 황골 탈퇴급 이렇게 진짜 개량했나 봐요. 예, 그 작년 그 3월 10일 랴오닝은 그 요즘 사진 보면요. 그 다롄 조선소에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면요. 자, 이 흙수선 빨간 줄. 예. 그 흙수선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얕게 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얕게 떠 있냐면 선체 내부에 들어가 있는 장비를 거의 다 떼어내서 배가 가벼워졌으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했었던 겁니다. 예, 그 뭔가 많이 떼어냈다. 아무튼 뭐 손을 많이 대긴 됐나 봐요. 네, 환골 탈퇴라는 말이 맞는 것이 예. 보통 함정의 정기 수리 기간은 3에서 6개월 정도거든요. 근데 랴오닝함은 이례적으로 14개월이나 정기 수리를 한 걸로 보아 많이 바꾼 건 맞고, 그리고 각종 첨단 지휘 통제와 탐지 센서 탑재, 그리고 내부 경납고하고 비행 갑판도 개장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착함 지원 장비하고 항공관제용 레이더 및 통신 장비 일부가 신형으로 교체가 됐다는 건데, 이 두 가지 장비 교체는 사실 뭔가 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뭐 착함 무슨 관제 뭐 이거 뭐 다 그 함재기? 그렇죠, 예, 함재기. 딱 비행기랑 관계되겠죠? 예, 함재기 부분인데 지금 중국 해군의 함재기는 그 러시아의 수호이 33을 벤치마킹한 J-25, 젠15인데 J-15는 중국이 만든 돌연변이 함재기라고 불리죠. 벤치마킹인데 왜 돌연변이가? 원형인 그 수호이 33을 확보를 못해서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시제기인 T-10K3를 이제 밀수를 해서 역설계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돌연변이가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육상 전투기인 J-11, 요게 이제 수호이 27의 중국 생산형인데 그것의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여기다가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완전한 상태가 된 것이고, 애초에 설계 자체부터가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엔진 신뢰성이라든가 뭐 배치 초기부터 이미 문제점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륙 시 최대 중량이 33톤에 달해서 현존하는 세계 각국의 모든 함재기 중에 가장 무겁다.
그거 뭐 좋은 소식 같지는 않네요. 그다지. 예. 그리고 최소 4차례 이상의 추락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양산이 중단됐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 뭐 이런 말이 나온다 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항공모함의 전력의 핵심은 역시 뭐 함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만큼 중국의 항모 굴기에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함재기 리스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제215를 대체할 뭐 새로운 함재기, 하여튼 제215가 중요하니까요. 새로운 게 좀 나왔습니까? 그럼요. 그 지난 3월 초에 랴오닝함의 그 시범 운항 당시에 비행가 편의를 보시면 힌트가 있어요. 4.5세대로 개량한 이 젠 15와 그다음에 FC-31로 알려진 중국의 첫 5세대 스텔스 함재기 실물 크기 모형이 확인이 됩니다. 사실 이제 젠 15는 20년간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해서 뭐 레이더,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항공 전자 장비, 엔진 뭐 하여튼 내부 장비를 완전히 갈아엎었고 2020년부터 초도생 양산이 시작된 그 3차 양산 물량부터는 뭐 함재기로서 안정성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랐다라고 중국 측이 주장을 합니다. 예. 미국이 니미츠급 항모의 함재기를 4.5세대 전투기인 그 슈퍼 호넷 그러니까 FA-18EF형 그리고 이제 블록 3 그다음에 5세대 전투기인 F-35C 그렇죠.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처럼 중국도 이 4.5세대로 성능을 높인 젠 15와 5세대 전투기인 FC-31의 조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FC-31 뭐 스텔스 함재기면 딱 이렇게 라인업상 미군의 F-35C 요거랑 이렇게 매치메이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FC-31은 중국 선양항공공사가 개발한 5세대 스텔스 함재기인데 미공군의 F-22 랩터를 모방한 그 청두 항공기 공업그룹의 제20, 젠 20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되고 3번함 푸젠함의 주력 함재기로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묘하네요, 뭔가. 뭐 사전 정보가 없으면 정말 그냥 F-35로 올 정도로. 그래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 FC-31을 두고 중국이 해킹을 통해서 F-35 기술을 훔쳐서 만든 복제품이라고 직접 비난을 하기도 할 정도로 비슷하고요. 그 사실 중국 해군의 F-31은 그 엔진이 쌍발형입니다. 그 점만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계속 얘기한 것처럼 미 해군의 F-35C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주익이나 수직미익이나 뭐 에어 인테이크 레이더돔 위치가 다 같고 거의 다만 FC-31은 F-35C보다 동체 길이가 2m 정도 깁니다. 그래서 17.3m고 날개 길이는 2m 짧아서 11.5m. 조금 크기 차이가 나지만 뭐 눈을 확 드러낼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대당 경납고 면적은 50제곱미터. 요거는 F-35C는 62.6제곱미터라서 그보다 좀 작고요. 최대 이륙 중량은 28톤으로 F-35C의 31.8톤에 비해서는 좀 가볍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식기호가 뭐 J 이렇게 뭐 15, 뭐 11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FC가 앞에 붙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제식 전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항공기가 중국군의 정식 발주로 시작된 거야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제 선양항공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시작을 한 수출용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FC가 이 수출용에 많이 붙는 기호거든요. 그러니까 FC가 파이터, 차이나 이제 이런 의미인데 제식 채용이 되면은요. 아마도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그 미국의 그 F-35를 의식해서 중국도 젠 35라고 부르지 않겠느냐. 자 이제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관측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대놓고 이거 중국 해킹 통해서 F-35 디자인 맡겼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여튼 뭐 심각하긴 한데 근데 기술까지도 하여튼 외관은 정말 비슷한데 기술까지도 해킹 또는 복제가 가능합니까? 뭐 일단 제작사 주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 장비를 비롯해서 기체 전반적 성능이 F-35와 대등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최대 비행 속도는 지금 마하 2.2니까요. 그 F-35C가 마하 1.6이니 그것보다 좀 빠르고요. 작전 반경이 1,350km라고 하는데 이거 F-35C가 1,100km니까 이것보다 살짝 높은 거죠. 근데 그리고 그다음에 무장 탑재량은 8톤으로 F-35C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약간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또 하나가 이게 스텔스기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그 레이더 반사 면적이 중요한데 F-35C가 0.5 평방미터인 반면에
이 FC-31은 0.01 평방미터에 불과하다라고 1cm 아니에요? 1cm? 그렇죠.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스텔스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중국은 얘기하고 있죠. 스펙상은 분명히 위협적입니다. F-35보다 뭐 나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그 항공모함 위에 있는 게 모형기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뭐 착함하고 뭐 다시 랜딩하고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아,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 적이 없죠. 예, 그래서 뭐 정확하게 가능한지는 좀 의문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중국은 지금 항모하고 함재기 전력화 시기를 좀 앞당기려고 지상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상에다가 항모 모사 시설을 설치하고 함재기 운용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의 우한에 중국 해군 전용 연구 및 시험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야오닝성 황디춘 기지에 함재기 이착함 실험장을 만들어 놓고 있고 2020년부터 FC-31의 훈련을 이제 해왔죠. 그 2021년 11월 초에 항공모함 시험 훈련 기지에서 2대의 프로토타입 항공모함 운영 기반의 FC-31 기종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량된 야오닝함하고 그다음에 3번함 푸젠함에서 조만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는 정도죠. 예. 실제로 뭐 항모에서 이륙한 것도 아니고 운영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뭐 지상도 끼고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은 좀 일방적인 주장이겠네요, 뭐 중국 쪽.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투기 속도가 뭐 마하 2.2다. 예. 근데 이게 뭐 총 중량 그러니까 뭐 무기 다 탑재하고 뭐 연료까지 꽉 채운 다음에 나온 속도인지 아니면은 다 비워놓고 빈 속도로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게 한 건지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무장 8톤의 무장 탑재량 확보하고 비행할 경우는 속도가 떨어지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주장하는 이 속도 이런 것들을 이 기준이 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 이게 그야말로 그 중국의 그 인지전, 선전전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산 스텔스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엔진 신뢰성인데 FC-31에 쓰이는 WS-13 엔진은 그 러시아의 미그-29 엔진인 RD-33의 파생형입니다. 예. 꽤 오래된 거죠. 그렇죠. 미국 29면은 그게 언제적인데 그게 80년대. 예, 지금 스텔스가 나오고 뭐 5세대 얘기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이 WS-13 엔진의 무기가 원래 1,135kg이거든요. 예. 쌍발이니까 이거는 2.3톤이 조금 안 되는 거죠, 엔진 무게만. 그래서 F-35가 사용하는 프레드 앤 휘트니사의 F-135PW 400형 터보팬 엔진 무게인 1,700kg보다 500kg 이상 무겁죠. 근데 당연히 이제 쌍발이니까 뭐 단발보다 무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추력을 두 개를 다 합쳐도 22,000파운드가 돼서 F-35 엔진 하나의 추력인 28,000파운드보다도 떨어진다, 성능이. 와, 엔진 두 개인데 하나짜리보다 힘이 떨어져요. 네,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엔진이 이렇게 무겁고 추력도 제대로 나지 않으니까 공중전에서 뭐 급가속이나 급회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럼 공중전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와, 중국 진짜 천재 아닙니까? 엔진이 무겁고 엔진의 추력이 떨어지는데 비행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작전 반경도 넓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냈다고 하는데 아무튼 중국의 말씀하는 그 스펙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검증된 F-35C는 어떻게 됩니까? 능력치가? 두 개의 성능이 그럼 과연 같다라고 보는 전문가가 있냐? 없습니다. 이제 우선 그 F-35C 같은 경우는 물론 5세대 전투기의 스텔스기니까 뭐 적의 전투기, 방공 구축함에서 이제 이 레이더 같은 것들을 탐지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탐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탐지되지 않은 채로 중국 항모에 지근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그 F-35C에 탑재된 그 AN/APG-81 이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그러니까 A사 레이더요. 자, 이거는 LPI라고 그래서 이제 최첨단 저피탐 설계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레이더가 자기가 반사를 해가지고 보내면은 이 레이더의 강력한 전파 때문에 제가 레이더를 우리를 조사하고 있어라고 알면서 보통 도망가거나 피하게 되는데 얘는 되게 낮은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레이더를 조사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탐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항모전단이 인지하기도 전에 몰래 접근해서 선제공격 먼저 치고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성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또 내부 무장창에는 에임 그 120 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혹은 공대공 미사일 2발에다가 AGM 154 그 제이소라고 하는 그 활공 유도 폭탄이 있습니다. 무려 120km를 날아가서 이동하는 해상 표적에 명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폭탄이에요. 이 제이소 같은 경우에는 이 탄두가요 관통 고폭탄 블루 111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항모의 갑판에 딱 명중을 하면 여러 층을 뚫고 뚱뚱뚱 들어가서 가장 밑바닥에서 빵 터트리면서 그야말로 이 배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죠. 그렇군요. F-35C 이게 사실 미 함대 대표적인 게 제7함대 아닙니까? 뭐 중국 견제의 뭐 핵심이기도 하고 그쪽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배송 중인 상황인데 배송 중이요? 배송이 오래 걸려요. 아직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총알 배송 안 되고요. 예. 미 해군의 F-35C 함재기는 이렇게 지상용 F-35A하고 예. 해병대용 F-35B에 이어서 가장 늦게 개발이 됐잖아요. 2018년에 초기 작전 운용 성능을 마치고 그다음에 부분적 보완을 또 거쳤고 2021년 2월부터 에이브럼, 링컨 핵항모 등의 탑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긴 했군요. 예.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 함과 교체가 돼서 새로운 제7함대 전진 배치 항모가 될 조지 워싱턴 이 항모가 지금 F-35C 12대를 싣고 한 개 비행되죠. 싣고 지난 5월 1일에 미국 플로리다 메이포트 해군기지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송을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남미를 돌아서 일본으로 오는 머나먼 여정을 오고 있고요. 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 함이 올 하반기에 요코스카에 재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니 뭐 대략 이때쯤 배송이 끝났다라고. 그 배송이 비행기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항모까지 해서 항모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오는군요. 그게 배송이군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전력 교체에 따라서 제7함대는 사상 처음으로 F-35C를 고정 배치 전력으로 이제 보유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F-35C는 고성능 센서하고 이른바 그 니프카라고 하는 Naval Integrated Fire Control Counter Air 해군 통합 화력 관제 대공 방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니프카로 불리는 네트워크 협동 교전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미 해군은 니프카 전투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을 해서 전투기와 함정, 잠수함 등 각 플랫폼이 가진 화력을 결집해서 이제 최상의 효과를 낸다. 이제 이런 전략인데요. 한마디로 미 해군이 예상하고 대비하는 미래 공중전은 이제 통신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미 항모 전단에 배속된 F-35C 12대만 동원을 해도 중국 항모 전단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서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새로운 뭐 제7함대의 전진 배치 항모 이 조지 워싱턴의 작전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조지 워싱턴 항모에 탑재되는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입니다. 자, 여기에 탑재될 차세대 제머가 그 성능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기존의 제머인 그 ALQ-99, ALQ-99는 150km 정도의 범위에서 제밍, 그러니까 전파 교란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차세대 제머는요, 교란할 수 있는 범위가 무려 360km. 그럼 더블 아닙니까? 2배 이상이죠. 그렇죠? 게다가 교란할 수 있는 대상 장비 그 숫자도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제머를 탑재한 그라울러가 자, 중국이나 북한이 보유한 대부분의 장거리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든 다음에 이게 눈이 먼 표적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타격을 이 항모 전단이 가할 수 있는 거죠. 이 F-35C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라울러 이 작전 반경을 얼마큼 늘리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늘려줄 전력인 MQ-25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 전투기들은 버디급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사실 항모 전용의 급유기가 없으니까 어떡하냐면 전투기가 탱크 싣고 가서 자기 그 다른 전투기를 급유를 해주는. 무기 안 싣고 그냥 기름만 잘도 싣고 가서. 기름만 싣고 가서. 그래서 그게 버디급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미 공군의 급유기 같은 거에서 이제 지원을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제 이 MQ-25. 자, MQ 아시다시피 이거 다목적 무인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등장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MQ-25의 공중 지원을 받으면은 이 F-35C의 작전 반경이 아까 우리가 한 1,100km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2배인 2,000km로 늘어나고요. 그라울러 같은 경우는 작전 반경이
1,500km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중국의 항모 전단에 탑재되는 젠15, FC-31의 작전 반경 밖에서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뭐 중국이 좀 마음이 좀 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래서 그런가 이 푸제남,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죠. 이 푸제남이 시험 항해를 시작했다고요? 네, 2022년 6월에 진수가 됐는데 네. 중국 최초의 순수 독자 개발 항모라고 얘기를 하죠. 이 푸젠이 지난 5월 초에 1일부터 8일 동안에 그 상하이의 장난조선소에 출항해서 첫 해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인데요. 네. 아무것도 씻지 않은 분위기로 저렇게 참 깨끗한 그 공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이거 이미지 아닙니까 이거? 네, 항공모함이 취역하기까지는 건조, 진수, 정박 시험, 해상 시험 이렇게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네. 푸제남은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인 해상 시험, 즉 시험 항해에 나서면서 실전 배치가 임박하지 않았느냐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된 거죠. 푸제는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뭐 랴오닝이나 산둥 항모의 설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요. 미국식의 소위 슈퍼 캐리어, 예. 그걸 추구한 항모로서 우리 눈에 사실 상당히 익숙한 모양입니다, 그죠? 형상, 성능 모든 면에서 기존 항모와 완전히 다르고 배수량도 비교하면은 랴오닝은 만재 6만 톤, 산둥은 7만 톤인데 반해서 푸제는 8만 톤으로 추정이 되고요. 길이는 320m, 네. 73m로 미국의 니미츠함하고 맞먹는 크기입니다. 특히 대만의 최전선인 진먼다오하고 4km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그 중국 푸젠성에서 이름을 따온 거죠. 그런 만큼 대만 통일 그리고 미국 해군력을 추격하겠다는 의지를 좀 노골적으로 드러낸 그런 항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활주로가 방향이 이게 세 갈래? 여러 갈래예요. 사실 그 1, 2번함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스키 점프 달린 거 이거 우리가 스토바라고 합니다. Short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 되게 단거리 이륙을 해서 대신에 이제 리커버리 이거 착륙하는 거는 이제 어레스트 기어로 걸어서 착륙하는 이 방식인데 전투기 자체 추력으로서 이 스키 점프대를 뛰어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착함할 때는 비행갑판 그쪽에 설치된 이 그 고리에 어레스팅 기어, 그러니까 강제 착함 장치에 고리를 딱 걸어서 짧은 거리에서 제동하는 이제 그 방식인데 이런 스토바 방식은요, 이 캐터펄트 추진 방식, 즉 캐토바에 비해서 제약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 푸젠함의 이 사출 장치는 미 해군과 프랑스 해군이 지금 이전에 사용을 해왔던 것이 뭐냐면 우리 증기식 캐터펄트 네. 그걸 써왔는데 그게 아니라 최신형 우리 이멜스 그러니까 일렉트로매그네틱 에어크래프트 런칭 시스템 그러니까 전자기식 사출기를 지금 여기 채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자기식 사출기는 사실 이제 2010년대 후반에 미국의 제럴드 포드 항모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채용이 시작이 된 거고요. 이거를 지금 중국도 자기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푸젠함에서 그럼 이 비행 실험이 이루어졌느냐? 예. 아직은 소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지난해 연말에 푸젠함이 모형 차량을 활용해서 전자기 사출 시험을 하는 동영상이 중국의 그 SNS에 널리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고는 합니다. 이렇게 항공기 무게 정도에 해당하는 그 차량 같은 걸 만들어서 밀어봅니다, 한번. 그래서 충분히 이제 에어스피드가 나오느냐. 예. 그래서 차량 정도를 지금 저게 항공기 무게에 해당하는 정도의 것으로 해서 밀어내는 거니까요. 저 일반 차량 정도 무게가 아니라 트럭 정도 무게를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근데 그저 캐터펄트 이렇게 쏘는데 아니 그 쏘는 힘의 그 근원은 뭡니까? 어디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뭐 원래는 다 증기죠. 예. 요즘에 캐터펄트 기종들은 대략 90m 정도의 길이만 주어지면 36톤짜리 함재기를 이륙시킬 수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힘이죠, 사실은. 완전히 멈춰 있는 함재기를 몇 초 안에 시속 260km까지 가속을 하거든요. 제로 260. 예. 근데 이제 이러니까 이륙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캐터펄트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증기로 인해서 가능했던 거죠. 미국 항모는 대부분 이제 원자로를 갖고 있는 항모들이니까 여기에서 열이 많이 나잖아요, 원래가. 예. 그 열로 이제 물을 끓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증기를 내뿜는 방식인데
이 옛날식이긴 하지만 증기가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끓이면은 부피가 1,700배로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힘을 내죠. 증기기관 저도 그래서 물 끓이는 힘으로 뭐 수백 톤짜리 기차를 끌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막 석탄 막 이렇게 막 넣고 막 예, 나무 예. 떼고 막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게 다 물 끓이는 거거든요, 그냥. 여하튼 증기의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아 그러면 전자기식 아까 이말스라고 하셨는데 그 전자기식은 그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로도 좀 전력을 감당하기 어려서 새롭게 개발한 것이 전자기식 사출기인데 우리 자기 부상열차 옛날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떠서 가는 기차 뭐 예, 그런 거 예.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공중에 살짝 뜨는 원리가 전자기력으로 자석의 반발력 같은 걸로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뜨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유도 전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전자석이고 전자석에다 유도 전류를 흘려가지고 어떤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N극과 N극, S극, S극은 서로 밀잖아요. 자석은 그걸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계속 바꿔주면 이게 앞으로 이제 밀려가게 되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자석을 바꾸는 건 아니고 이제 전자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자기 부상열차는 띄우고 또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띄우는 건 아니니까 추진하는 데만 다 에너지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력으로 항공기를 발진시키는 건데 증기식 사출기의 문제는 뭐냐면 대형 보일러가 필요합니다. 물을 진짜 엄청 많이 끓여야겠는데요? 엄청 많이 끓여야 되고 또 뭐 물이 떨어지면 또 끓여야 되고 이런 시간도 걸리고 예.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전자기식 사출기는 전력만 연결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설비 부피도 굉장히 작아지고요. 또 함재기를 훨씬 더 실을 수 있다라는 이점도 있고 뭐 보일러니 파이프라인 이런 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아 그렇겠네요. 예, 심플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유지 보수 비용도 적고 그리고 에너지 출력 조정을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증기에 비해서는. 그래서 항공기 무게에 따라서 사출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작은 항공기 띄우는데 괜히 큰 힘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증기식에 대비해서 사출 빈도를 훨씬 높일 수가 있어서 한마디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그 함재기를 이제 발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유사시 진짜 필요한 기능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역시 충분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 추진 항모를 제외한 다른 함정에서는 조금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네. 자, 바다 위의 군사기지라고 불리며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국가의 군사적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확장케 하는 항공모함은 현대전의 뭐 키플레이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바다에 있어야 할 항공모함이 하늘을 날아다닌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찌된 일인지 본방야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해전의 양상은 항공모함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말레이 해전과 미드웨이 해전 등에서 항공모함을 이용한 해상 항공 전력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거함 거포의 시대가 막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 이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 항공모함은 강대국의 상징이자 바다의 지배자로 군림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강력한 항공모함이 바다가 아닌 하늘을 부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은 공중 항모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기 전 패전국이 되면서 계획은 흐지부지 돼버렸는데요. 하지만 독일의 공중 항모 계획은 영국이 이어받아 1920년 소형 복엽기 글로스터 글래브를 자국의 비행선 R-33에 탑재하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영국이 비행선을 이용한 공중 항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을 무렵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죠. 이미 운용 중이던 비행선을 항모로 개조하던 영국과는 달리 미국은 시작부터 공중 항모 전용 비행선을 건조합니다. 그리고 1931년 전장 139m, 전폭 40m의 초대형 비행선 USS 아크론을 세상에 내어놓죠. 승무원 80명이 탑승 가능했고 F-9C 스페로 호크 전투기
4기를 내부에 수납할 수 있었는데요. 전투기를 운용해야 할 때면 후크를 통해 내려보내서 이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비행선의 속도와 비행기의 속도를 일치시킨 후 다시 후크를 통해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착함까지 가능해 공중항모로서의 면모를 완벽히 갖췄죠. USS 아크론은 1931년 말 북대서양 연안에서 함대 정찰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6월에는 태평양에서 펼쳐진 함대 기동 훈련에 참가하기도 했죠. 그리고 미국이 비행선을 베이스로 한 공중항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무렵인 1931년 구소련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중항모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국의 중폭격기 TB 시리즈를 모선으로 공중항모를 개발하는 지베너-1 프로젝트였죠. 기체를 내부에 집어넣는 대신 날개에 올리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탑재기는 지베너-1에 탑재된 상태로 연료를 아끼며 작전 지역까지 날아가고 일정 지역에 도착하면 모선에서 이함에 작전을 치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베너-1은 공군 기지 역할의 항모보다는 전투기를 옮겨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착함 기능 없이 그냥 사용했죠. 착함이야 어찌 됐던 구소련은 전투기의 작전 거리를 80%나 늘리며 초기 목적을 이룹니다.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쳐 탑재기를 2기만 탑재할 수 있었던 지베너-1에서 양 날개 위아래에 각각 1기, 모선 동체 위에 1기, 총 5기를 탑재하는 지베너-6까지 발전합니다. 하지만 지베너 프로젝트 연구진들은 5대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양 날개 위아래에 각 2기씩을 탑재해 무려 총 8대의 요격기를 탑재하는 모습을 구상하는데요. 미국의 USS 아크론과 비교하면 그 외형이 너무나도 괴상했죠. 때문에 외형을 이유로 실용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군 수뇌부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그 결과 모함에 총 2기 폭격기가 탑재 가능하고 날개 하단에 후크를 달아 착함까지 가능한 지베노 SPB가 탄생하죠. 외형만 보기에는 미국의 USS 아크론이 더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작 실전에서 활약한 것은 구소련의 지베노 SPB였습니다. 비행선을 베이스로 제작된 비행 항모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매우 심하게 받는다는 것이었죠. 1933년 4월 3일 함대 기동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비행 중이던 아크론은 뉴저지 부근 해상에서 악천후에 휘말려 추락하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35년에는 아크론의 자매함인 USS 메이컨마저 태평양 기동함대 훈련 참석 후 돌아오는 길에 폭풍우를 만나 추락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비행선을 이용한 공중항모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고 영국도 미국과 비슷한 이유로 개발을 포기합니다. 반면 지베노 SPB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1년 여름 독일의 전략시설이었던 루마니아의 카를 1세 교량을 파괴하죠. 심지어 나치 독일의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이고 단 한 대의 기체 손실도 없이 무사 귀환까지 하는 성과를 올립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전투기 항속거리가 증가하고 더 나아가 공중급유가 실현되면서 공중항모와 지베노 SPB는 다시 부활하지 못했답니다. 반짝 등장했다 사라져버린 세계 각국의 공중항모 프로젝트. 현대에는 항속거리 증대와 공중급유 방식의 발전으로 공중항모의 필요성은 매우 희박해졌다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무인기 기술의 발전과 함께 무인기 항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가까운 미래에는 무인기를 이용한 공중항모가 등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게임에 나오는 딱 캐리어 딱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그 배가 이거 비행기를 실어서 떠다니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 진짜 개발되면은 실용성이 있을까요? 실용성 있나? 근데 그것 말고 만약에 드론을 하는 움직이는 드론 항모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큰 활용성을 가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도요. 얘 가장 큰 한계는 결국은 항속거리가 되게 짧다라고 하는 거. 항속거리만 짧은 게 아니라 또 조작을 해야 되는데 전파를 받는 조작 범위도 짧아진다라는 거. 결국 이게 드론 공중 항모가 개발이 되면은 아마도 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중 드론 항모 뭐 이런 게 등장하면은 전장도 역시 한번 격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미국이 2016년부터 그렘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드론 공중 항모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렘린 프로그램이 바로 드론 공중 항모인데 2021년에는 드론 공중 회수 실현 가능성까지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연구가 마무리되고 나면 드론들이 정말 벌떼처럼 정찰이나 공격에 나선 다음에 다 회수가 돼가지고 지상에서 이제 24시간 안에 정비를 마치고 다시 작전에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그 말씀 들으니까 게임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는데 아무튼 다시 이제 푸제남 이야기로 돌아가세요. 그럼 푸제남도 앞서서 뭐 이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핵 추제는 이렇게 가는 겁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디젤 엔진입니다. 이런 부분이 참 재래식 항공모함인 거죠. 예. 그럼 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예, 항공기 쏠 수 있습니까 그 디젤로?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들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뭐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핵추진 항모는 급유 없이 아주 장기간 해상 작전이 가능한데 일단 사투를 떠나서 이 푸제남 같은 경우에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추가 연료를 주입을 하지 않으면 작전 시간이 열흘 전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름통이 비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항모 입장에서 사실 열흘은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그래서 서태평양 진출 훈련을 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은 푸제남에 보조 발전기를 설치를 하고 또 중압 직류 전력 시스템하고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전자기 캐터펄트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건조가 시작된 네 번째 항모는 전자기식 사출 활주로 4개를 갖춘 핵추진 방식이라는 핵추진이 드디어 나오는군요.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자로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가압 수형 원자로인 AP-1000이 사용된다고 하고요. 이미 중국에서 상용화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있는 건데 에너지 효율과 환경 친화성이 높은 3세대 원자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굉장히 많고 이런 기술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나라는 아니죠. 근데 만재 배수량은 11만 5천 톤급 그리고 80여 대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진수까지는 6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계획대로 되면 2030년 정도까지는 4개의 항모 전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25 함재기의 경우 1, 2번함이 탑재됐으니까 당연히 스키 점프 방식으로 이렇게 이륙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캐터필터 방식인 이 푸제남에 탑재하려면 뭔가 또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의외로 좀 쉬워요, 이게 접근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젠15를 4.5 세대로 개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랜딩 기어를 이 캐토바에 밖에 보강을 했습니다. 랜딩 기어만 좀 더 단단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일단 뭐 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젠15는 자체 중량이 이제 17.5톤에 최대 이륙 중량이 32.5톤이고 이제 덩치가 매우 크고 매우 무겁죠. 그래서 뭐 랴오닝이나 산동함에서 이 스토바 방식으로 이동을 하면은 무장을 다 못 싣습니다. 예. 자기 아무리 출력을 높여도 무장 다 실은 상태로는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젠15가 이 랴오닝이나 산동이 아니라 캐토바 방식이 푸젠함에서 이륙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 무장 거의 다 실 수 있는 겁니다. 이륙 시에 연료 소모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자기 힘으로 뜨려고 그러면 얼마 엔진 출력 최대로 뽑으면서 연료 다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밀어주는 힘이 있으니까 연료 소모를 그렇게까지 안 하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그만큼 작전 거리가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확실히 이말수라고 하는 게 그게 강점은 뭐 확실하네요. 뭐 그러니까 뭐 디젤 방식이었어도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사실 미국의 경우는 뭐 우리가 항모 한 대에 실린 함재기만을 봐도 웬만한 중소국가의 전체 공군력과 맞먹는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이제 그걸 노리는 것이고 푸젠함부터는 이 이메스도 사용을 하면서 다양한 항공기를 탑재하는 그 항모 전단의 성격이 뚜렷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J-15를 개량한 전자전기로 탑재할 예정인데 이거는 J-15D로 불리는 그 2인승 기체에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그런 형태인데 중국판 그라울러라고 불리죠. 미국은 또 항모에 그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를 배치해서 적의 레이더 통신 장비를 일단 먹통으로 만든 뒤에 타격을 가하는 이런 전술을 사용을 하는데 중국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전자전기를 사용을 하겠다, 항모에 배치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거대한 중량의 공중 조기 경보기인 쿵징 600도 푸젠함에서는 이륙이 가능합니다. 예. 이 조기 경보기는 미 해군의 E2처럼 적함 혹은 적기를 식별해내는 기능을 하는데 기체가 이제 상당히 크죠. 아무래도 무겁고. 그래서 대형 레이더가 이렇게 또 위에도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공기는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전자 사출 방식이 사실은 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푸젠함에는 이제 전투기 기준. 예. 이거 몇 개나 이거 싣고 다닐 수 있습니까? 일단 중국 비행 여단 편제 감안하면은요, 그 젠15하고 FC-31 이게 거의 비슷한 숫자로 탑재되고 한 뭐 헬기 10대 정도 추가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젠15 한 뭐 20대, 24대에 FC-31 24대에서 48대의 전투기가 탑재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원래 이제 항모가 이제 시운전에서 실전 배치까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그 테스트하는 기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이나 후년 정도는 아마 실전 배치가 될 거고, 아무리 늦어져도 중국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 이전에는 이 실전 배치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 언론에서 뭐 많이 그 보도되긴 했습니다만 27년이면 뭐 대만에서 전쟁 난다 뭐 딱 그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지난 4월에 그 존 아퀼리노 그 미 인태사령관 이분이 일본과 언론 인터뷰에서 2027년 전쟁설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고가 뭐 아퀼리노 사령관 이 사람 혼자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미 정보기관, 군 고위 인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이 조만간 대만을 침공할 거예요라고 경고를 계속 해왔고요.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서 사실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의 항모 굴기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런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항모 전력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 조지 워싱턴 항모를 칠함대로 복귀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푸젠함이 같은 뭐 얘기하는 게 뭐 중국 얘기가 다 맞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뭐 탑재기가 뭐 48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뭐 조지 워싱턴함 이렇게 뭐 슈퍼 캐리어 이 뭐 미국 항모랑 이거 붙으면 이거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쓰임새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까 뭐 사실 10일밖에 못 나가 있고. 그러니까요. 또 서태평양 진출이 어렵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미국은 11척의 항모로 사실상 세계 모든 바다를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중국의 해군의 항모의 목표는 이제 그런 미 해군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 주변 근해에서의 제공권 및 제해권 장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과도하게 그래서 중국 해군하고 미 해군 항모를 1대1로 비교할 필요는 없다. 쓰임새가 다르다라는 부분이고, 중국이 항모 전단을 꾸리는 것은 그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미국의 항모 전단이 대만 해협에서 1000km 이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급한 대로 지금 랴오닝도 전투용 함모로 전환해서 신형 함재기를 탑재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2027년 이전에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 2척만 투입할 수 있게 되면 이 근해에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만 침공 시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푸젠함이 중국 내륙 지상으로부터 지대함 미사일이나 또 지상용 전투기 등의 지원까지 받아서 해군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력한 항모 기반 해군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중국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들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본 시간이었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전반적인 그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항모 쪽에 공을 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다도 엄청나게 많거니와 넓거니와 아무래도 동쪽의 뭐 대만이라든가 이런 쪽을 예민하게 중국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우리의 안보와도 여러 가지로 좀 연관되는 부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잘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또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계속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넘어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게 중국의 야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항모 개발을 보면은 뭐 전자기식 추진기부터 뭐 심지어 함재기까지 미국을 모방하는 게 현실인데 모방을 하고 계속 발전하다 보면 기술이 축적이 되고 결국 혁신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역사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친선과 우호로 이웃 나라와 잘 지내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힘만 믿고 말이 안 통하는 상대가 될 때는 당연히 그거에 대응하는 군사를 갖는 게 한 국가의 기본 역량이 되겠죠. 우리 본 게임은 우리 국민의 국방 의지를 불태우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노력을 해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아니야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그랬습니다만 그런 어떤 뭐 책임감이 더 느껴집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본게임이 우리 국민의 국방의 의지를 관심을 더욱더 불러일으키고 또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팔팔 태워야죠. 앵커는 뭐해 갑자기? 아나운서가 됐어. 앵커는